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5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4시 55분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카이 세이건의 코스모스 읽다가 잠깐 쉬었다 온다 그랬는데 좀 잤습니다. 좀 피곤했는지 어쨌는지 좀 쉬는 날에는 평일날과 좀 달라서 낮에 이게 일어나는 시간이 좀 늦게 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좀 늦게 잤고 그러다 보니까 낮에 자꾸 낮잠을 자게 됩니다. 자, 칼세이건 코스모스 낮에 읽기 전에 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위화 10개의 단어로 중국을 말하다. 위화 지은 김태성 옮김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중국에 대한 책이에요. 위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모르는데 책 쇼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해낸 책이고 좀 평가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좀 관심 있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선책이라 싸게 샀어요. 싸서 샀습니다. 여기 10개의 키워드: 인민, 영수, 독서, 글쓰기, 루신, 차이, 혁명, 풀뿌리, 산채, 홀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책이 굉장히 심플하네요. 2세도 나오고. 중국의 작가라고 합니다. 위화는. 자, 그래서 이 책 사람의 목소리는 빛보다 멀리 간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자, 카이 세이건의 코스모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나는 동료들과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실험에서 찾기로 했다. 자, 이 실험이 어떤 거였냐면 화성에서 어떤 생물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당시까지 알려진 화성의 환경을 화성 단지라고 이름 붙인 큰 용기에 재현해 놓고 그 안에 지구의 미생물을 집어넣은 다음 어떤 미생물이 살아남는지 지켜보았다. 화성 단지를 주로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구성된 산소 결핍의 대기로 채우고 온도를 정오쯤에는 빙점 위로 약간 올렸다가 동트기 전에는 영하 80도까지 내려서 화성의 전형적인 기온 변화 범위 내에서 온도가 주기적으로 변하게 했다. 강렬한 태양광은 자외선 램프로 재현할 수 있었다. 얇은 막의 형태로 모래알갱이 하나하나를 적시는 극히 적은 물을 제외하고는 액체 상태의 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일부 세균들은 첫밤을 지내고 나더니 얼어 죽었고 다시는 기별이 없었다. 다른 것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결국 산소 부족으로 사망했다. 어떤 것들은 목말라서 죽었고 어떤 것들은 자외선에 튀겨졌다. 하지만 지구상의 세균 중에는 산소를 필요로 하진 않는 종류가 상당수 있다. 그 밖에도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는 종류, 자외선을 피해 자갈이나 엷은 모래층 밑으로 숨는 종류 등도 있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액상 상태의 물이 소량이라도 존재하면 세균들이 실제로 번식하기도 했다. 지구의 세균이 화성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 화성에 세균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화성에서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가보기부터 해야 한다. 소련은 무인 행성 탐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했다.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최소한의 에너지로 화성이나 금성으로 우주선을 발사할 수 있는 시기가 지구에 찾아온다. 행성들의 상대 위치와 케플러의 법칙, 뉴턴의 물리학만 알면 그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1960년대 초후반 이후 소련은 그런 기회를 거의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다. 그러한 소련의 끈질긴 노력과 공학 기술은 결국 두둑한 보상으로 돌아왔다. 5척의 소련 우주선들이 가로열고 베네라 8호에서 12호까지 금성에 착륙해서 측정 결과와 실험 자료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던 것이다. 금성의 대기가 그렇게 뜨겁고 고밀도인데다가 부식성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결코 하찮게 볼 수 없는 위대한 성과였다. 그러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화성에는 한 번도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켜 본 적이 없다. 화성은 적어도 얼핏 보기에는 조금 쌀쌀한 기온과 저밀도의 대기, 그리고 무해한 공기를 가진 매우 쾌적해 보이는 장소이다. 얼음의 극관, 분홍빛의 청명한 하늘, 거대한 모래 언덕, 태고의 강바닥, 광대한 열고, 현재 우리가 알기로 태양계에서 가장 큰 화산, 그리고 적도의 싱그러운 여름 오후 등 화성은 금성보다는 지구를 훨씬 더 닮은 세계이다. 1971년 소련의 마르스 3호 우주선이 화성의 대기로 진입했다. 지구로 자동 전송된 정보에 따르면 소련의 이 우주선은 진입하면서 착륙 장치를 성공적으로 가동시켰고 융삭 또는 융제 보호막을 아래로 제대로 폈으며 거대한 낙하산을 똑바로 펼쳤다. 그 다음 하강 경로의 막판에 이르러 역추진 로켓을 점화했다. 마르스 3호에서 전송된 데이터에 따르면 우주선은 붉은 행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착륙 후 이 우주선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20초짜리 텔레비전 영상 한 조각만을 딸랑 지구로 전송하고는 작동을 멈췄다. 1973년에도 이와 상당히 비슷한 일련의 사건들이 마르스 6호 착륙선에서 발생했는데 이 경우에는 착지하고 1초 만에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 대체 무엇이 잘못됐던 것일까? 내가 처음 본 마르스 3호의 모습은 소련의 16코펙짜리 우표의 사파였다. 그 우표는 보랏빛 먹구름 같은 것을 뚫고 하강하는 우주선이 그려져 있었다. 내 생각에 화가는 이 그림에서 화성의 표면에서 이는 세찬 먼지 폭풍을 묘사하려 했던 것 같다. 마르스 3호가 화성 대기에 진입할 당시 화성은 행성 전역을 뒤덮는 엄청난 규모의 먼지 폭풍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미국의 메리너 9호의 탐사에서 얻은 증거를 분석해보면 당시의 폭풍이 화성 표면 근방에 초속 140m의 광풍을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풍속은 화성에서의 음속의 절반보다 더 빠른 것이다. 소련 관계자들이나 우리나 낙하선을 펼친 상태에서 착륙하던 마르스 3호 우주선이 강풍에 휘말리면서 수평 방향으로 격렬하게 밀려가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 커다란 낙하산을 펼치고 하강하는 우주선은 특히 옆으로 부는 바람에 취약하다. 마르스 3호는 착륙 후에 몇 번 튕겨 바위나 다른 지형의 표면 구조물들에 부딪혀 뒤집히면서 모선과의 전파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고 작동이 멈춘 듯 싶다. 그런데 마르스 3호는 왜 하필 먼지 폭풍이 한창일 때 진입했던 것일까? 마르스 3호의 모든 일정은 이미 발사 전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다. 우주선 작동의
각 단계는 지구 출발 전에 이미 탑재 컴퓨터에 입력됐기 때문에 1971년 먼지 대폭풍의 규모가 확실해진 순간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변경시킬 방법이 없었다. 우주 탐사의 전문 용어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마르스 3호는 사전 계획돼 있어서 적응적이지 못했다. 마르스 6호의 실패는 더 불가사의하다. 이 우주선이 화성 대기에 진입하던 때는 전 행성에 걸쳐 일어나는 대규모의 폭풍도 없었고 착륙지에서 가끔 발생할 수 있는 국지 폭풍을 의심해 볼 만한 그 어떤 징후도 찾아볼 수 없었다. 혹시 작지 않은 순간 기술상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 그렇지 않다면 화성 표면에 유난히 위험스러운 뭔가가 숨어 있었단 말인가? 소련이 수행한 금성 착륙 계획의 눈부신 성공과 화성 착륙의 참담한 실패는 미국의 바이킹 계획에도 적지 않은 우려를 남겨줬다. 우리는 두 대의 바이킹 착륙선 중 하나를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일인 1976년 7월 4일에 화성 표면에 연착륙하도록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계획하고 있었기에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선발주자들처럼 바이킹의 착륙을 제어하는 데에도 융삭 보호막, 낙하산, 그리고 역추진 로켓 등이 쓰일 터였다. 화성의 대기 밀도가 지구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착륙선의 하강 속도를 줄이려면 지름이 18m나 되는 거대한 낙하산을 펼쳐야만 했다. 그러나 대기 밀도가 낮은 화성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높은 산에 착륙하는 바이킹 착륙선은 충분한 제동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착륙하는 것은 연착륙이 아니라 추락이다. 따라서 착륙지는 표고가 낮은 저지되어야 했다. 메리너 9호의 탐사 결과 지상 레이더 연구로부터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 맞는 지역을 많이 알고 있었다. 자, 사진이 있는데요. 거대한 메리너 협곡의 일부 1971년에서 72년에 메리너 9호가 발견한 이 계곡은 길이 5,000km에 넓이가 대략 100km에 이른다. 이는 메리너 협곡의 모형이다. 유수로 인해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지류와 계곡들과 충돌 구덩이와 연관되어 있는 바람에 날려 생긴 줄무늬들을 이 모형에서 알아볼 수 있다. 메리너 9호가 찍은 2와 3에서는 절벽을 무너뜨리고 계곡을 확장시킨 산사태를 알아볼 수 있고, 메리너 협곡의 바닥에는 거대한 검은색의 모래 언덕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형은 돈 데이비스의 작품이다. 바이킹이 마르스 3호와 비슷한 운명을 맞게 하지 않으려면 바람이 심하지 않을 때를 골라서 앞에서 이야기한 조건에 맞는 저지대에 착륙시켜야 했다. 착륙선을 추락시킬 만한 위력의 강풍이라면 표면에서 많은 먼지를 날아오르게 할 터였다.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모래 언덕들은 화성 도처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착륙 후보지에 이런 모래들이 덮여 있지 않다면 그날은 바람이 지나치게 세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바이킹 착륙선을 궤도선과 함께 화성 궤도에 진입시켜 놓고 궤도선이 착륙선을 탐사하기까지 착륙선의 하강이 연기됐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우리는 메리너 9호의 경험을 통해서 화성 표면의 밝고 어두운 패턴이 강풍이 불 때 어떤 특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화성 궤도에서 찍은 사진에 그런 특징의 패턴 변화가 보였다면 바이킹 착륙지의 안전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터였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을 100%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예를 들어 바람이 너무 센 나머지 이용할 수 있는 모래먼지가 모조리 다 날아가 버렸다고 치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착륙 예정지에 현재 불고 있을지도 모르는 강풍을 전혀 눈치챌 수 없게 된다.
화성의 기상 예보는 지구의 예보에 비해서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가로 열고 사실 바이킹 탐사 계획을 통해 우리가 달성하려던 여러 목표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두 행성의 날씨를 비교함으로써 지구의 기상 현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것이었다. 가로 닫고 우리는 교신 가능성과 기온 같은 제약 조건들 때문에 바이킹을 화성의 고위도 지역에 착륙시킬 수 없었다. 화성의 남반구나 북반구에 대략 45도에서 50도보다 극지방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주선과 지구와의 교신 가능 시간이나 치명적일 수 있는 극저온의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아진다. 또한 우리는 바이킹 착륙성이 너무 험한 지형에 착륙하기를 원치 않았다. 왜냐하면 우주선이 쓰러져서 파손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뿐 아니라 그럴 경우 화성 토양의 표본을 채취하는 데 쓰일 기계팔이 어디에 박혀버린다거나 아니면 지표에서 너무 높이 떨어져서 허공만 휘젓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너무 무른 땅에의 착륙도 원치 않았다. 우주선의 새 착륙 다리가 푸석푸석한 흙 속으로 깊이 빠지면 표본 채집용 팔이 못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단한 땅에 착륙시키고 싶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가로 형태의 물질이 전혀 없는 유리질의 용암지대에 착륙하게 된다면 기계팔이 예정된 화학실험과 생물실험에 꼭 필요한 표본을 채취할 수 없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화성에 대한 최상의 정보는 메리너 9호 궤도선에서 얻은 것이었다. 그 사진 자료에서는 크기가 90m, 즉 100야드 이상인 지형 지물들만 알아볼 수 있었다. 바이킹 궤도선은 사진의 해상도를 이것보다 아주 약간 향상시켰을 뿐이었다. 1m 정도의 바위들은 사진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바이킹 착륙선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두껍게 쌓인 고운 모래도 사진으로는 탐지할 수가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는 착륙 후보지가 얼마나 험하고 부드러운지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 기술은 레이더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아주 험한 지면은 지구에서 발사한 전파 빔을 측면으로 산란시키므로 결국 그런 지역은 반사가 잘 안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를테면 레이더 전파 세기 지도에 그런 지역은 어둡게 나타날 것이다. 아주 부드러운 먼지 모래로 된 지면도 개별 입자들 사이의 수많은 틈새 때문에 반사가 잘 안되는 것처럼 나타난다. 험한 지형과 부드러운 지형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둘 다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착륙지 선정을 두고 굳이 그런 구분이 필요하지 않았다. 레이더 탐사를 이용한 예비조사에 따르면 화성 표면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전파지도에서 어둡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런 지역은 바이킹 착륙선에게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지구에서 화성 전체를 레이더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략 남이 25도와 북이 25도 사이의 띠 안에 있는 지역만 레이더 전파 지도에 보인다. 그리고 바이킹 궤도선에서는 화성 표면을 탐사할 수 있는 자체 레이더 시스템이 실려있지 않았다. 착륙에는 이토록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 어쩌면 너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착륙지는 너무 높아도 안되고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는 지역도 안되고 너무 단단해도 안되고 너무 부드러워도 안되고 너무 험해도 안되고 너무 극지방에 가까워서도 안된다. 이 모든 안전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장소들이 화성에 그래도 있었다니 우리는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이렇게 안전한 포구를 찾다 보니 결과적으로 착륙지가 별 볼 것 없는 장소로 낙착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보호용 공기 피막에 쌓여있는 바이킹 1호의 착륙선이 낙하산을 펼치기 시작할 무렵의 모습이다. 이 그림은 돈 데이비스가 실제 착륙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린 것으로서 배경은 원래 착륙 예정지였던
크라이세의 상공을 염두에 두고 그린 것이다. 착륙 후에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성의 하늘이 지구에서와 같은 푸른색이 아니라 일종의 노르스름한 분홍색을 띠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것은 화성 대기에 미세한 녹슨 입자들이 더 있기 때문이다. 화성의 대기는 분홍색의 노르스름한 분홍색이랍니다. 예. 바이킹은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두 척의 바이킹으로 이루어진 선단이 화성의 위성 궤도에 일단 진입하면 각각의 바이킹 우주선은 착륙선을 화성의 어느 한 특정 위도에만 착륙시킬 수 있었다. 궤도의 가장 낮은 점의 위치가 화성의 북위 21도라면 착륙선은 북위 21도에 내려앉아야 한다. 그러나 착륙지의 경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행성이 자전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아무 경도에나 착륙시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바이킹 계획의 과학자들은 착륙지로서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장소가 여러 개 있는 위도를 목표 위도로 삼았다. 결국 북위 21도가 바이킹 1호의 목표 위도로 결정됐으며 그 위도에서 착륙지 1순위는 4개의 구불구불한 운하가 합류하는 지점 근처에 있는 크라이세라는 지역으로 낙착됐다. 크라이세는 그리스어로 황금의 땅이라는 뜻이었다. 이 운하들은 먼 옛날 화성 대지를 적시며 흐르던 유수에 깎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크라이세 지역은 안전 기준들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듯 싶었다. 그러나 기존의 데이터 관측 자료는 크라이세 착륙지 자체가 아니라 그 근방에 대한 것만 있었다. 크라이세 지역의 레이더 관측은 예정된 착륙 날짜로부터 불과 수주 전에 비로소 가능했다. 그것은 지구와 화성 간의 상호 위치가 마음대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바이킹 2호의 착륙 후보지의 위도는 긴 과정을 거쳐 결국 북위 44도로 결정됐다. 착륙 1순위 지역은 카이도니아라는 장소였는데 이 장소를 선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1년 중 적어도 특정 기간 동안에는 그곳에 소량의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이킹은 실험들이 액체 상태의 물에서 잘 살 수 있는 생물들을 주요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킹 계획을 통해서 생명을 발견할 확률이 카이도니아에서 상당히 높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있었다. 반면에 화성과 같이 바람이 많이 부는 행성에서는 어딘가에 미생물이 있기만 하다면 어디에나 다 있어야 할 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었다. 양진영의 주장에 달리가 있어 보여서 어느 한쪽을 선뜻 택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북위 44도 지역은 레이더로 조사할 수 없는 장소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북쪽의 고위도 지역을 착륙지로 선정한다면 바이킹 2호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일단 바이킹 1호가 착륙해서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바이킹 2호로는 더 큰 위험 부담을 무릅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었다. 나는 10억 달러짜리 우주 계획의 운명을 놓고 대단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카이도니아에서 불행하게도 추락사고가 일어난 직후 크라이세에서 핵심 기기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해야 했다. 바이킹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크라이세와 카이도니아와는 지질학적으로 아주 다른 착륙지들이 남이 사도 근방에서 추가로 선정되었다. 이 위치는 이미 레이더로 검증된 지역이었다. 바이킹 2호를 고위도에 착륙시켜야 할지 아니면 저위도에 착륙시켜야 할지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결국 카이도니아와 같은 위도에 있는 유토피아라는 희망찬 이름의 장소가 착륙지로 최종 낙착됐다. 바이킹 1호의 원래 착륙 예정지는
궤도선들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하고 또 지구에서 예전에 얻은 레이더 데이터를 해독해 본 결과 매우 위험해 보였다. 나는 바이킹 1호가 희망봉 근처에 출몰한다는 전설의 유령선처럼 안전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화성의 하늘을 영원히 떠돌아다니는 저주를 받지는 않았지 한동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에 가서는 여전히 크라이스의 지역이기는 해도 태고의 운하 4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당한 착륙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착륙지 선정이 지연되다 보니 착륙 일정을 도저히 1976년 7월 4일까지 마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하필 그날 추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미국의 200주년 생일 선물로 바이킹이 결코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예정일에서 16일이나 지나 우리는 착륙선을 궤도에서 화성의 대기로 진입시킬 수 있었다. 태양 주위를 돌아서 1억 킬로미터의 먼 거리를 가로지르는 1년 반에 걸친 행성 간 여행의 끝에 바이킹 선단의 궤도선, 착륙선 통합체들이 화성 주위의 적절한 궤도로 진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궤도선은 착륙 후보지들을 조사했고 착륙선은 전파 지시에 따라 화성 대기에 진입해서 융제 보호막의 위치를 올바르게 조정한 다음 낙하산을 펼치고 덮개를 벗어버리고 나서 자신의 역추진 로켓에 불을 당겼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붉은 행성의 황금의 땅과 유토피아에 우주선이 유연하고 안전하게 내려앉았다. 우리의 성공은 우주선의 설계와 제조, 시험에 투입된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우주선 통제사들의 유능함에 힘입은 바가 매우 컸다. 그러나 화성이 위험하고 신비에 쌓인 행성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운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다. 바이킹 착륙선은 착륙하자마자 사진들을 즉시 전송하기로 되어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심심한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다. 그런데 바이킹 1호 착륙선이 제일 먼저 찍어 보내도록 되어 있었던 사진은 자신의 착륙용 다리였다. 그것은 착륙선이 혹시 화성의 유사에 빠질 경우를 감안해서 착륙선이 모래 속으로 파묻혀 버리기 전에 착륙선의 상황을 미리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한 줄씩 전송된 주사선으로 만들어진 사진에서 착륙용 다리의 발이 화상 표면에 똑바로 말짱하게 서 있음을 보고 나서야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쉴 수 있었다. 또 다른 영상의 화소들이 하나씩 지구로 전송되어 왔다.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1976년 7월 22일 사상 최초로 화성 표면에서 지구로 전송된 사진이다. 이 사진 오른쪽에는 안전하게 화성 표면에 내려앉은 착륙발 2의 일부가 보인다. 다른 쪽 착륙발은 모래에 파묻혀 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중앙에 있는 기공석 암석의 크기는 10cm 정도이다. 지구의 땅과 특별히 지구의 황무지의 땅과 특별히 다를 것 없어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나는 화성의 지평선을 인류에게 처음 보여준 그 영상을 그만 넋을 놓고 바라봤다. 이건 외계의 세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콜로라도, 애리조나나, 네바다주 등에도 그런 지역들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 지구상의 어느 풍경과 다를 바 없는 자연 그대로의 바위덩이와 모래 언덕들이 무심하게 놓여 있었고 지평선 멀리에는 높은 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화성은 그저 장소일 뿐이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광산 채굴꾼이 노새를 끌면서 모래 언덕 뒤에서 나타나기라도 할 것 같았다. 물론 그랬다면 화들짝 놀랐겠지만 말이다.
나는 베네라 구호와 시포의 음성 영상을 검토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그렇지만 금성 표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전혀 없다. 여기야말로 어떻게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곳임을 나는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화성의 경관은 황량하고 붉고 아름다웠다.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서 운석궁이 만들어질 때 튕겨나왔음직한 자갈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작은 모래 언덕들, 바람에 흩날려 높이 솟아오른 미세 입자들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먼지들로 덮였다 드러나기를 반복하는 바위 덩어리들이 벌판에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저 바위 덩이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 얼마나 많은 먼지가 바람에 실려 옮겨진 것일까? 이 행성의 과거 역사가 어떠했기에 바위가 잘려나가고 암석이 땅에 파묻혔으며 홈이 다각형으로 파이게 된 것일까? 바위의 성분은 모래와 같을까? 모래는 바위가 부서져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요인으로 생긴 것일까? 하늘은 왜 분홍빛일까? 공기의 성분은 무엇일까? 바람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 화성에도 지진이 있을까? 대기압이나 경관은 계절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일까? 이 의문들에 대해서 바이킹은 확실한 아니면 최소한 타당한 대답을 제공해 주었다. 바이킹 탐사를 통해 밝혀진 화성은 엄청나게 흥미로웠다. 착륙지의 선정 조건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진에는 운하를 건설하는 기사도 바루숨의 자동차나 단도도 공주나 전사도 소트나 발자국도 그리고 선인장이나 캥거루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정관에는 생명의 징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화성판 낙서로 추정되는 대문자 B가 크라이세에 있는 한 작은 바위에서 보이는 듯하자 비록 잠시 동안이긴 했지만 큰 소동이 일었다. 나중에 자세히 분석해 본 결과 그것은 그림자가 부린 장난과 패턴을 만들어 인식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향 탓으로 밝혀졌다. 만약 화성인들이 로마자를 독립적으로 알아냈더라면 이 또한 놀랍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내 머릿속에는 먼 옛날 내가 소년 시절에 들었던 바로 그 단어 바루스무의 비가 메아리 치고 있었다. 네, 재밌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자. 아이고, 아이고 연식이. 아이고. 말썽만 부리고 이거 정렬아. 너 그런 다음에 말썽만 부리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249쪽. 어쩌면 커다란 체구의 생물들이 화성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이킹을 착륙시킨 바로 그 두 지점에는 그들이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바위나 모래 알갱이마다 아주 작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지구 역사에서 물로 덮이지 않았던 지역은 오늘날의 화성과 상당히 비슷했다.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풍부했고 오존이 결여된 대기층을 무사히 통과한 자외선이 지표면을 여지없이 내리쬐었다. 커다란 동식물들이 육지를 점령한 것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10%에 해당하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미생물들은 지구 전역에서 무려 30억 년 동안이나 줄기차게 살아왔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생명을 찾으려면 세균부터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바이킹 착륙선은 인간 능력과 그 범위를 외계의 경관에까지 확장시켰다. 바이킹 우주선의 지능은 어떻게 보면 지구에 사는 메뚜기만 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기준에서 보면 바이킹 우주선은 박테리아 정도의 지능밖에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비유를 바이킹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연이 박테리아를 진화시키는데 수억 년이 걸렸고 메뚜기를 진화시키기까지는 수십억 년이 필요했다. 이런 일에 경험이 별로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벌써 상당 수준의 재주를 부리게 됐다. 충분히 대견한 일이다. 바이킹 우주선도 우리처럼 눈이 둘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적외선을 감지할 줄 안다. 바이킹의 팔은 바위를 밀쳐내고 땅을 파서 토양 표본을 채취할 줄도 안다. 바이킹은 일종의 손가락을 뻗어서 풍향과 풍속을 측정한다. 사람의 코와 맛봉우리에 해당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킹 우주선은 극소량의 분자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내부에 달린 귀로 지진이나 화진의 우르렁거림을 들을 줄 알고 그뿐 아니라 바람으로 인한 우주선 자체의 가벼운 흔들림까지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세균을 탐지하는 장치들이 있다. 바이킹 우주선은 방사능 자가 발전기까지 갖추고 있다. 수집된 모든 과학 정보는 지구로 송신된다. 바이킹 우주선이 수행한 실험 결과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고 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지시를 보내면 바이킹 우주선과 착륙선은 그것을 받아서 그 지시대로 다음 단계의 임무를 수행할 줄도 안다. 여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캘리포니아주 죽음의 계곡에서 모의 실험 중인 바이킹 착륙선.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들어있는 두 개의 작은 탑들 사이로 표본 채취용 팔의 보관 장치가 보인다. 팔은 이 사진에서 아직 뻗어있는 상태다. 빌 레이의 사진. 어쩐지 사진이 좀 이상하다 했어요. 바이킹 사진을 화성에서 이렇게 전체를 찍을 수가 없죠. 자, 마치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잖아요. 거울로 본다고요? 그럼 거울에 비친 거죠. 우리가 직접 보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우주 실험이라는 것은 규모, 크기, 비용, 사용 가능한 동력 등의 측면에서 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화성의 세균을 탐사하려면 과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 아직까지는 미생물학자를 화성에 보낼 수 없다. 한때 나는 뉴욕주 로체스터 대학교의 울프 블라디미르 비시니액이라는 이름의 비범한 미생물학자를 친구로 둔 적이 있었다. 1950년대 말 화성 생명 탐사가
이제 막 진지하게 거론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한 과학학술 회의에 참석한 그는 미생물을 탐지해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믿을만한 자동 기구를 생물학자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한 천문학자가 개탄하는 것을 목격하게 됐다. 그래서 비시니액은 이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그는 행성에 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하나 개발했다. 친구들은 그의 이름을 울프, 즉 늑대를 따서 그 장치를 늑대의 덫이라고 불렀다. 영양 유기물이 담긴 작은 병에 채취한 화성 토양을 넣고 섞은 뒤 화성 미생물이 가로열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 속에서 번식 가로열고 한다는 전제하에 함에 따라 액체의 혼탁도, 즉 흐리게 보이는 정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였다. 세 가지의 미생물학 실험들과 함께 늑대의 덫 실험도 바이킹 착륙선의 탑재 실험으로 선정됐다. 나머지 세 실험 중에서 둘 역시 화성 생물에게 먹이를 주어 보는 실험이었다. 늑대의 덫 실험이 성공하려면 화성의 미생물들이 액체 상태의 물을 좋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시니 액이 그래봤자 화성의 꼬마 생물들을 익사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늑대의 덫 실험의 한 가지 장점은 화성의 미생물이 취하는 영양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가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었다. 미생물들이 그저 증식만 해도 미생물의 존재를 알아낼 수 있는 실험이었다. 다른 모든 실험들은 미생물이 방출하거나 흡입할 기체의 정체에 관해 모종의 가정을 도입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이런 가정들은 거의 추측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미국의 행성 탐사 계획을 주관하는 미국 국립항공우주국은 종종 예측 불허의 예상 삭감을 당하고는 한다. 기대치 않던 예산의 증액은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이었다. 나사의 과학 활동이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던 터라 나사 내 예산을 감축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과학이 희생양이 되는 수밖에 없다. 1971년 미생물학 실험 4개 중에서 1개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취소 대상에서 늑대의 덫 실험이 거론되었다. 이것은 12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투자했던 비시니에게는 참담한 실망을 안겨주었다. 비시니액이 여느 사람 같았으면 바이킹 생물학 팀에서 당장에 뛰쳐나갔을 것이다. 그러나 비시니액은 관대하고 헌신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뛰쳐나가는 대신 화성에서 생물을 탐사하려는 이 계획에 최선의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결국 그는 지구상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지역, 즉 남극의 건조 계곡을 찾아가기로 작심했다. 예전에 남극의 토양을 조사했던 몇몇의 연구자들이 그곳에서 발견된 얼마 안 되는 미생물들이 건조 계곡의 토착 생물이 아니라 좀 더 온화한 지역으로부터 바람에 실려온 이주자라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화성 단지 실험 결과를 관찰하면서 비시니액은 생명의 강인성뿐 아니라 남극의 미생물 사이의 완벽한 궁합을 믿었다. 그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미생물이 화성에서 생존할 수 있다면 그들이 남극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전반적으로 남극이 화성보다 더 따뜻하고 습기도 높고 산소도 충분했다. 또 내륙제는 자외선도 훨씬 적다. 거꾸로 생각해서 비시니액은 남극의 건조 계곡에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면 화성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봤던 것이다. 비시니액은 남극
토착 미생물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쓰였던 이전의 실험 기법들에 오류가 있다고 확신했다. 실험에 사용된 영양물질이 대학 미생물 실험실의 편안한 환경에서는 영양물질로서 재구실을 했을지 모르지만 불모의 황무지인 남극에서는 부적합한 영양물질이라는 것이었다. 1973년 11월 8일 비시니액은 새로 만든 미생물학 실험용 기기들을 가지고 동료 지질학자 한 명과 함께 맥머도 기지에서 헬리콥터를 탔다. 아스가르드 산맥에 있는 건조 계곡인 벌더산 근처로 들어가기 위해서였다. 그의 실험은 소형의 미생물학 실험기구들을 남극 토양에 심어놓고 약 한 달 후에 회수해 오는 것이었다. 1973년 12월 10일 그는 자신이 심어놓은 실험실 표본을 수거하러 벌더산으로 떠났다. 그가 떠나는 모습이 약 3km 떨어진 지점에서 촬영된 사진에 잡혀 있다. 그 사진이 살아있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8시간 후 얼음 절벽 밑에서 비시니액의 시신이 발견됐다. 그는 미답의 지역으로 발을 들여놓았다가 얼음에 미끄러지면서 무려 150m나 되는 높이에서 굴러떨어진 것 같다. 뭔가가 그의 눈길을 끌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미생물의 서식지처럼 보이는 곳이거나 혹은 예상치 않은 곳에 자리 잡은 초록색 땅떼기 같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그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 지금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의 조그만 갈색 노트에는 그가 마지막 남긴 기록이 이렇게 적혀 있다. 202 실험실 표본 수거 1973년 12월 10일 22시 30분 토양온도 영하 10도 대기온도 영하 16도. 이 숫자들은 화성 여름의 전형적인 기온이기도 하다. 비시니액의 미생물학 소형 실험 기구들은 아직도 남극에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수거된 표본들은 그의 동료 연구자와 친구들이 그의 방법으로 분석했다. 다양한 미생물 종들이 회수된 표본 모두에서 검출됐다. 정통적인 개체수 검사 기법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미생물들이었다. 그의 미망인 헬렌 심슨 비시니액은 남편의 실험 표본에서 남극에만 서식한 것으로 보이는 신종의 효모균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 남극 탐험 여행에서 가져온 큰 돌멩이들을 임레 프리드만이 조사했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미생물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돌의 1~2mm 안쪽 극도로 좁은 공간에 소량의 물이 액체 상태로 갇혀 있었고 거기에 조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었다. 그 돌이 화성에서 발견됐다면 이런 성격의 장소가 우리의 흥미를 극도로 자극했을 것이다.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그 깊이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지만 살균력이 강한 자외선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우주탐사 계획은 발사 수년 전에 모두 확정된다. 게다가 비시니액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그의 남극 실험 결과는 화성의 생명을 탐사하려는 바이킹의 설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미생물학 실험들은 실제로 화성의 극좋은 상태에서 수행되지 않았고 배양 시간도 대부분은 충분히 길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실험 모두가 화성에서의 대사작용에 대한 상당 수준의 확고한 가정들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돌 안에 있을 생명을 탐사할 방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다. 각 바이킹 착륙선에는 표본 채취용 팔이 장착되어 있어서 지표면에서 흙을 채취한 다음 천천히 우주선 안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다. 착륙선 내부로 들어온 입자들은 장난감 전기 기차 같은 소형 운반기에 실려 5개의 각기 다른 실험장치에 배분된다. 그중 하나에서는 토양의 무기화학 실험이, 또 다른 하나에서는 모래와 먼지에 있는 유기분자를 찾는 실험이, 그리고 나머지 3개에서는 미생물을 찾는 실험이 각각 수행된다.
어느 행성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는 일련의 가정들을 하게 되지만 외계의 생명이 지구의 생명과 같다는 가정은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 생명은 오로지 지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킹 계획을 통해 수행한 우리의 생물 실험이 하나의 선구자적 성격의 시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성 생명 탐사의 결정판은 아니다. 우리가 바이킹을 통해 얻은 결과들은 감질나고 약오르고 우리의 지적 능력에 도전장을 내밀고 때로는 무척 자극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바이킹의 생물학 실험은 적어도 최근까지는 확정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바이킹 계획의 미생물학 실험 세 가지가 서로 각기 다른 내용의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세 실험 모두 신진대사와 관련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화성 토양에 미생물이 산다면 음식을 섭취하고 기체를 배설할 것이다. 또는 대기에서 모종의 기체를 받아들여서 태양광선의 도움으로 그것을 뭔가 유용한 물질로 변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근거해서 음식물을 바이킹에 실어 화성으로 가져갔다. 물론 화성의 생물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음식물 말이다. 그것은 음식물이 첨가된 화성 토양에서 무언가 새롭고 흥미로운 기체가 방출되는지 조사하려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구로부터 특정 방사능 동위원소를 가져가서 그 특정 동위원소를 포함하는 유기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조사할 계획도 세워두었다. 만약 만들어지는 게 확인되면 미생물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화성에 살고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될 터였다. 바이킹 우주선을 우주에 진수하기 전에 생각했던 판단 기준들에 따를 것 같으면 세 실험 중 두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듯 했다. 첫 번째 실험에서 화성 토양을 지구에서 가져간 무균 용액과 혼합시켰더니 토양에 있던 무언가가 그 용액을 화학적으로 분해했다. 마치 화성 토양의 미생물이 지구의 용액을 흡수하여 신진대사 과정에서 어떤 가스를 배출하는 듯 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지구에서 가져간 여러 종류의 기체를 화성의 토양 표본과 섞었더니 그 기체들이 화성의 토양과 화학적으로 결합한 듯 했다. 마치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이 화성 토양에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구의 대기 중에 있는 기체 성분에서 유기물질을 합성하는 미생물들이 화성 토양에도 살고 있는 듯 했다는 것이다. 화성 미생물학 실험에서 모두 7개의 서로 다른 표본에서 생명 존재에 관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사료들은 5,000km나 멀리 떨어진 두 지점에서 채취된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이것보다 복잡했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생물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바이킹 계획에서 미생물학 실험을 수행할 장비를 제작하는 데 들인 공과 예산은 엄청난 것이었다. 그리고 실험에 동원된 미생물 종의 다양성 또한 대단했다. 그러나 실험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잣대 마련에는 이것에 걸맞는 노력을 전혀 쏟지 않았다. 예를 들어보자. 제대로 된 잣대를 마련하려면 실험에 화성 표면에서 예상되는 무기 물질을 사용했어야 마땅했다. 화성은 지구가 아니지 않은가? 퍼시벌 로웰의 경우에서 봤듯이 우리는 스스로에게 곧잘 속고는 한다. 화성의 토양에 실제로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지만 화성의 무기 물질이 갖는 고유한 무기화학적 반응 특성 때문에 영양 물질이 미생물과 아무 관계없이 산화될 가능성도 있었다.
어쩌면 화성의 토양에 생명이 아닌 모종의 무기물 촉매가 들어있어서 대기 중에 있는 기체를 고정시켜 유기분자로 변환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무기화학적 변화들이 실제로 가능하다. 1971년 화성에 거대한 흙먼지 폭풍이 불었을 때 메리노 9호에 탑재된 적외선 분광기가 흙먼지 화성 화학 조성을 유추할 수 있는 스펙트럼을 얻었다. 내가 툰, 폴락 등과 함께 메리노 9호의 적외선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화성 흙먼지의 주성분은 몬모릴로 라이트와 그 외 몇몇 종의 진핵 성분들과 가장 그럴듯하게 일치했다. 그 후 있었던 바이킹 착륙선의 관측 결과들도 화성 흙먼지가 몬모릴로 라이트라는 동정 결과를 지지했다.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들 중에서 소위 성공적이었다는 실험의 결과를 앞에서 잠깐 언급했다. 광합성과 호흡작용을 암시하는 결과로부터 미생물의 존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베닌과 리시폰의 몬모롤로라이트 종류의 진흙을 화성의 토양으로 삼아서 거기에 영양물질을 섞어봤더니 앞에서 이야기한 광합성과 호흡작용의 특성들을 모두 재현할 수 있었다. 진흙은 복잡한 활성 계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분자의 흡착, 기체 배출, 촉매 화학 반응 등에 있어서 활성이 강하다. 바이킹 미생물학 실험의 결과가 모두 무기화학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진흙을 매개로 한 화학 반응들이 있다는 설명이 화성에 생물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현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화성의 미생물학적 존재를 받아들여야 할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닌과 리시폰의 연구는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생명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화학적 현상들의 일부를 생물 없이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길이 토양화학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도 광합성 및 호흡작용과 비슷한 화학 반응들이 이미 지구 토양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일단 생명이 등장하자 생물 체계 속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싶다. 한마디로 덧붙인다면 몬모릴로 라이트 종류의 점토가 아미노산을 결합시켜 단백질 분자와 비슷한 긴 사슬 형태의 분자를 만드는데 아주 유력한 촉매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원시지구에서는 각종 진흙들이 생명 창출의 대장간이나 거푸집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화성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들은 지구 생명의 기원과 지구 생명의 초기 역사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할까요? 아이고, 좀 잘 모르는 내용이라 좀 어렵긴 하네요. 어렵다고 해야 되나? 뭐 잘 모르는 내용이라 어렵다기보다는 편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라 이게 딱 어떤 밀접한 느낌 같은 게 없네요. 네. 자, 뭐 읽다 보면 칼세이건의 이 코스모스는 명조라고 하니까 뭔가 어떤 중요한 깨달음 같은 거를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